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어스는 오랜 세월 동안 서양 서사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바탕이 된 웅대한 전쟁 소설점으로 인식됐습니다. 그 작품의 배경이 된 희대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등이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도 당연히 흑우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적지가 밝혀졌습니다. 트로이 성터가 발굴되고 트로이군과 그리스 연합군이 싸웠던 여러 가지 흔적이 나왔습니다. 졸지에 신화가 역사가 됐습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에 얽힌 이야기는 신화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몸에 소의 머리가 달린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출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또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날개 등의 이야기는 어느 것 하나 신화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등장한 미궁에 대한 묘사 등이 너무 자세했습니다. 실물이 없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묘사였습니다. 그 점을 깊이 파고든 고대 유물 발굴 전문가에 의해서 마침내 크노소스 궁전의 존재도 신화에서 역사로 탈바꿈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요임금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신화로 해석됐었습니다. 농부가 임금 앞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고복 격양에 대한 고사나 당신이 다음 임금이 되어달라는 요임금의 부탁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면서 귀를 더럽혔다며 이제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다는 기산영수 등의 고사는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느 마을에 동네의 이름이 요임금의 도읍지라는 뜻의 요도구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요임금의 무덤을 뜻하는 요능, 또 요임금이 살았다는 집인 제요고거가 있다는 등등의 요임금과 관련된 숱한 전설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서 한두 점의 고대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탐원 공정 사업의 하나로 그곳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요임금이 세웠던 나라의 도읍지로 밝혀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도사유적지, 중국식으로는 도사유지라고 합니다. 황화 문명의 시원지로 꼽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금의 하남성하고 산서성이 만나는 지역점에 있는 산서성 임분시의 도사촌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도사유적지.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그곳을 이제 기원전 2400년에서 2300년경 요임금 시대의 도읍지인 평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임금이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다는 중국 측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트로이 유적지와 크노소스 궁전이 발굴된 것과 비슷합니다. 요임금과 관련된 각종 고사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제법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자료, 그러니까 사료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검증이 어려웠던 시절의 역사를 상상력으로 절반을 메꾸었습니다. 신화하고 사실을 마구 뒤섞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화 가운데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고 특히 특정 사건, 특정 장소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라면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단군 신화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기본 골격, 뼈대로 하고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신화적인 요소를 첨가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첫 임금인 단군과 그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 거론된 기록은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입니다.
고려 말인 1281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단군과 관련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환웅 그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운사, 우사, 풍백과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환웅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의 사이에서 단군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단군이 아사다를 도읍지로 정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는 이것을 단군 신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신화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군 신화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스님은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위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 그 단군 왕금이 아사다를 도읍지로 삼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창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일연스님은 고기라는 역사책에는 단군의 왕조 개창 연대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50년 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후세의 우리 민족의 사가들은 그것을 근거로 역산해서 단기 2333년을 고조선의 건국일로 잡았고, 결국 우리 민족은 그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로 삼았습니다. 단기, 즉 단군 기원도 그때를 기점으로 택했습니다. 이점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부르지만 원래의 국호는 그냥 조선입니다. 다만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너무 오래전의 조선이라는 생각에 그 조선의 앞에 고자를 붙였고, 특히 근대 이후에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사가들도 20세기 중반까지는 요임금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각종 역사 공정 이후에는 요임금의 실제서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요하 문명은 물론이고 고구려까지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역사 서적에도 그렇게 고쳐 넣었습니다. 그것을 또 역사 수정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내용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중국의 역사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위 중화문명 선전공정의 전이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류 사학계에서는 한사코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줄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그저 신화의 인물일 뿐이고 고조선의 개국은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8세기를 넘지 않고 영토 또한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신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조원라이도 요동은 조선 땅이고 조선 역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한 중요한 발언조차 우리 역사께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강의 한음절 민족사 4편 조선사 편수회와 식민사관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것으로 학위를 받았고 또 자신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그 이론을 전파해 왔는데 그것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또 지녀왔던 학계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설이나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아예 논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주류 식민사학 카르텔의 전략입니다. 새로운 학문적 증거 그런 것은 소용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다. 그런 태도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주류 사학계의 버티기 전략이 최근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전학, 고고학 등 그 관련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또 학문의 영역이 세계화되면서 이게 마냥 외면하기 힘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원전 20세기 이전에 요하 지역에서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것과 그 당시의 호칭으로는 역대 단군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고조선의 실체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발굴된 단군조선 실제설의 첫 번째 근거는 민족사학계에서는 레지 사료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료의 발견입니다. 레지 사료. 그 요하문명 시절, 그러니까 주류 사학계가 주장하는 기원전 8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고대 요하 지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증언한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 사료를 남긴 사람의 이름이 장 밥티스트 레지라는 신부입니다. 30대의 나이에 청나라에 와서 75세로 죽을 때까지 청나라를 떠나지 않았던 프랑스 예수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는 주역을 읽고 토론할 만큼 중국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천문학, 수학, 지도 제작 등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동양으로 파견되는 그 가톨릭 선교사들은 대부분 아주 박식하고 다재다능한 인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쯤은 돼야 생면부지의 땅에서 새로운 종교를 선교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레지 신부는 당시 청나라 황제 강희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강희제는 성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아주 열성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황제, 천고일제라는 평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레지 신부는 강희제에게 여러 가지 서양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제 청황실의 서고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레지 신부가 고대부터 그 청나라 당시까지에 이르는 중국 역사서를 모두 섭렵한 끝에 한 편의 보고서를 써서 프랑스 예수회 본부에 보냈습니다. 분량과 내용이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고조선 역사 연구점 되는 제목입니다. 그 보고서는 영어로도 번역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중국 척의 역사로 치면은 요임금의 시기 때 요하 지역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고조선. 또 영토는 요서와 요동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지 신부는 일생에 단 한 번도 한반도 근처에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어떠한 사심도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연도까지 꼭 집어서 요임금이 있을 때 고조선이 개국됐다. 그렇게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영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제 레지 신부가 말한 고조선의 개국 연대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고조선의 개국 연대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18세기 사람인 레지 신부하고 13세기에 삼국유사를 썼던 일연스님은 생존 연대가 500년 이상 차이 납니다. 당연히 서로 간에 일면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밝힌 고조선의 개국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일연스님 시절에는 볼 수 있었던 그 역사 자료하고 레지 신부가 중국 황실 서고에서 봤던 사료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레지 신부는 막연히 개국 연도만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조선이 개국한 이후에 당시의 중국 그 하나라, 상나라와는 고조선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교류했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창작할 수도 없고 창작할 이유도 없는 내용입니다. 레지 사료, 또 마오쩌둥,
조원라이 등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중국에는 고조선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이 차지했던 그 요서와 만주의 영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은 그런 것을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원전 20세기 이전의 그 고조선 개창설의 두 번째 증거는 요하 문명의 이 존재와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바로 지난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요서의 서쪽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그 요하 문명은 그 시기가 기원전 7000년에서 시작돼서 기원전 300년까지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유물들이 그 문명의 주인공으로 우리 한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비파형 동금입니다. 비파형 동금. 그 표지 유물은 다른 민족,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유물을 말합니다. 트레이드마크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스키타이족과 금세공품, 또 고대 그리스의 그림 도자기 같은 겁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현악기인 그 비파처럼 생긴 구리로 만든 금이라고 해서 비파형 동금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바이올린 쉐입의 동금이라고 하고 요령지방에서 많이 출토되기 때문에 요령식 동금이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어떤 곳에서 그 유물이 발견되면은 그때는 여기도 고조선 지역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고조선 사람 외에는 이 동금을 만들지도 않았고 고조선 시절 외에는 이 동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비파형 동금이 요하 문명 지역과 요동, 한반도에서만 무더기로 출토된다는 겁니다. 또 치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성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는 돌로 쌓은 성벽의 군데군데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성 위에 있는 초소인 셈입니다. 요하 문명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을 지은 유적이 나왔습니다. 고구려 성의 축성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짓는 방식이 요하 문명에서 시작돼서 고조선을 거쳐서 고구려로 이어졌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민족의 신석기 시대 표지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또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즉석총 등이 전부 요하 문명 지역에서 그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열거한 그 표지 유물들이 요하 문명이 붕괴된 이후에는 만주와 한반도에서만 발견됩니다. 중국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의 일부는 이제 기원전 7000년 이전부터 요하 지역에서 살았고 그 후 갑작스런 기후변화 등으로 요하 문명이 붕괴됐을 때 삶의 터전을 1차적으로 요동, 즉 만주로 옮겼고 그곳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나중에 이제 위만 조선과 한사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가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기원전 20세기 이전의 고조선 개창설의 세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난 2021년 11월에 발표된 국제적인 학술 논문 한 편입니다. 영문 원 제목이 다소 길고 복잡합니다만 세 갈래로 상호 증명되는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집단의 농업적 확산,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권위입니다. 논문의 저자, 그 저자가 소속된 연구소, 논문이 발표된 저널, 3박자 모두가 논문의 권위를 증명합니다. 일단 그 논문의 대표 저자인 마르티너 로베이처 박사는 비교 언어학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그녀가 속한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노벨상 사관학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 2021년 당시까지 하버드 대학보다 많은 무려 2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연구소입니다. 독일의 과학 강국을 이끈 심장이고 특히 이제 고인류학과 뇌과학, 화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 논문이 발표된 저널인 네이처도 보통의 잡지가 아닙니다. 15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학술 저널입니다. 그 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논문의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베이츠 교수 혼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언어학자인 그녀를 포함해서 세 분야에 걸친 10개국 41명의 학자가 10개국 41명의 학자가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공동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자도 5명이나 참가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언급된 세 갈래가 바로 언어학, 유전생물학, 고고학 세 분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핏줄과 유물로 교차 검증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농업의 확산 과정입니다. 논문 요지를 줄이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7,000년쯤에 그 서요아 지역에서 기장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그 농사 기술을 가지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차적으로 동북아시아 각지로 흩어졌고 그들이 사용하던 말도 새로운 정착지의 기본 언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가 그렇게 생겨났고 터키어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요컨대 이제 언어학과 유전학, 고고학 그 세 갈래로 교차 검증했을 때 그 요서 지역이 동북아시아 문화의 원형지리였고 원점이다. 동북아 역사 문명의 원점지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로베이츠 교수팀이 논문에서 밝힌 기원전 7,000년이라는 시기와 서요아 지역이라는 장소입니다. 요하 문명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요하 문명에서 동북아시아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 10개국 41명의 학자가 공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논문이 특히 중요한 것은 요하 문명 지역의 사람들이 한반도로 집단 이주했다는 것을 유전학적으로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실시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요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원전 3,500년쯤에 이미 한반도 전역에 옮겨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하 문명 지역에서 발굴된 이제 고유골의 유전자하고 안도, 가덕도, 연대도 등등 한반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끝에 있는 여러 섬지방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양쪽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단군신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한반도와 만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살았고 신석기 시대 때도 살았습니다. 한반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을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언제 처음 살기 시작했는지. 북한 평양 상원군에 있는 검은 모루동굴 유적지는 5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은 2만 5천 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 개발된 후에는 역사의 연대는 쏘길래야 쏘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옛날부터 한반도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른 데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어떠한 점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시간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와 만주에는 구석구석에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터 서요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때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농사라는 것을 지었고 비파형 동금이라는 쇠붙이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돌로 겹겹이 봉분을 쌓는 방법으로 사람을 묻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선진 문물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새로 그곳에 합류한 사람들은 이내 어울려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족, 맥족, 배달족 등등 나름대로 각자의 이름을 가진 부족들이 족속의 구분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민족 시대의 시작입니다. 저는 단군 신화가 바로 그 즈음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존재는 요서 지역에서 요하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 수장, 우두머리였고, 그가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요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농사 기술에 특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사와 운사, 풍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는 농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고, 그 농사에는 비, 바람 등등 기후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웅녀로 상징되는 곰의 무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현지 원주민 부족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손의 사상을 가진 도래인 무리와 그 곰을 숭배하는 풍습을 가진 원주민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우두머리를 단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함께 어울려 살았고, 트랜스 유라시아어에서 파생된 같은 언어를 쓰면서 민족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 후에도 쭉 이어지는 단군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무리들을 이끌었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단군 고사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인해서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비슷한 지명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 아사달, 태백산 등등. 하여간 고조선의 첫 도읍지가 어디인지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은 저는 단군 이야기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역사이고 한민족의 형성 과정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닌 역사이다. 한민족의 형성 과정을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우리 민족은 요하 문명의 중기로부터만 따져도 최소한 반만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전에서는 민족을 언어, 문화, 역사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사전적 의미의 민족의 정의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합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로베이츠 교수 논문이 또 하나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요하 문명의 언어는 알타이어와 같은 의미인 트랜스 유라시아어이고 황하 문명의 언어는 중국 티베트족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언어, 혈통, 유물 등 모든 점에서 요하 문명은 중국과는 큰 연관이 없고 한민족, 한반도의 조상 문명이라는 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정해줬다는 겁니다. 하여간 저는 이 단군 조선은 신화인가 역사인가 하는 문제와 단군 조선의 개국 시기, 그 영토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강단사학계와 민족사학계가 대토론과 공동연구를 해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중국의 역사 공정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동영상에서도 한음절 민족사 의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2개의 의위를 한꺼번에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